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. 돈 받으셨죠? 또 누가 주라고 했는지 아세요? 제가 주라고 했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. 야, 정말 기가 막히다. 보수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역사가 또 있어요. 어려운데? 아니, 헬게이트를 여셔가지고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. 정치권을 중심으로 때 아닌 기본소득 논쟁이 시작됐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소속 정치인은 물론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기본소득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. 수면 위로 떠오른 기본소득, 그 효과와 한계는 어떤 걸까요? 젊은 경제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. 김공혜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최근 여기저기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이 붙게 된 이유는 뭡니까? 이제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지급됐지 않습니까? 전 국민한테.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정부가 이름을 바꾸기 이전까지, 한 3월 말 이전까지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렸었고요. 처음에는 정부가 반대했죠.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계속 후퇴를 합니다. 입장이 50%, 이제 70%까지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이게 100%가 됐거든요. 기본소득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보편적 현금성 국부 이런 게 이제 돼버린 거죠. 기본소득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형태처럼 돼버렸고 실제로 이게 지급이 됐을 때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. 긴급재난지원금 그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, 그거는? 예.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. 돌이켜보면은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으로 유력 정치인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정책적 자문을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정치인을 설득하는 거예요.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그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.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.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환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선별지급이나 사등지급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작년도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지금 재난 상황에서의 상황 변화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반영을 못 해요. 나중에 세금으로 걷게 되면은 이제 올해 소득이 줄은 사람한테는 그거를 이제 작게 걷고 올해 소득이 별로 안 준 사람한테는 이제 좀 많이 거둘 수 있고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뭔가 실효성도 더 높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.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과감하게 받은 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요? 좀 깜짝 놀랐죠, 사실은. 좀 더 근데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니까 그런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대안으로 좀 떠오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?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뭔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기존의 임노동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.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. 결코 새로운 게 아니다. 사실은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기원을 찾자면은 굉장히 오래 되거든요.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런 데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요. 본격적으로 좀 제기가 된 게 언제냐면은요. 18세기 말 19세기 초예요. 막스 자본론 같은 거 보면은 시초 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. 봉건적인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자본가가 초기 자본을 축적하는 그 기간이에요. 인클로저 운동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.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자기가 농사 짓는 땅이라면 갑자기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나가라. 전통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 삶의 기반들이 깨져나가는 거죠. 당시에 이제 사회개혁가들이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살려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고요. 그런 문제 제기가 자본주의 초기에 있었다는 거예요. 200년 넘게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해 오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임노동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복지국가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? 복지국가라는 거는 그 임노동 체제에서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만회하는 성격이 있고요.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교화되고 커지는 거거든요.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게 삶의 이 기반, 소득 기반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 그냥 나눠주자라는 촘촘한 제도를 통해서 수요자한테 맞는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나눠주는 게 낫다. 이런 거거든요.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인다는 거예요.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고민이다? 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, 그러면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
자본주의가 이제 그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발달을 해오는 과정에서 공황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 위기를 겪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대공황도 있었고 70년대에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그런 어려운 어떤 국면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재소환되는 거죠. 예. 어려운데? 아니 저기 헬게이트를 여셔가지고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요. 그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빵 사 먹을 자유, 뭐 물질적 자유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빵 사 먹을 자유를 언급하면서 기본소득 카드를 좀 들고 나왔는데 기본소득 제도 취지에 맞는 겁니까? 야, 정말 기가 막히다. 왜요? 저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워딩도 사실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왜 밥이 아니고 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. 한국인은 밥인데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?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기본소득 논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주장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의 개념, 노동의 개념이 바뀌고 고용도 바뀌고 소득 기반도 이제 흔들리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. 결국 이것도 빵의 문제죠. 다만 그 근거, 그러니까 왜 주냐?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생각까지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기본소득 논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흔히 보수는 성장, 진보는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는 좀 뜻밖이기는 했습니다. 보수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역사가 또 있어요. 60년대 아마 이제 미국에서 그런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.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, 거의 뭐 전성기잖아요.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뉴딜과 같은 정책 지향을 갖는 정권, 또 사회 분위기 이런 게 있었고 복지국가라는 게 확대되고 강화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밀턴 프리드만 같은 보수 경제학의 대부 같은 사람이잖아요. 이런 분이 이제 기본소득제를 주장을 한 거죠. 지금은 어떻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라고 하기는 좀 민망한 수준이죠. 경험해보지 못했죠.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하자라는 그런 지금 입장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60년대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진보 쪽에서도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는 거예요. 야, 이 복지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다는 거죠.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좀 획일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국가가 뭔가 너무 개입을 한다든가 간섭을 한다든가 진보 일각에서도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의 태도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본소득을 주창을 해왔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기회에 이걸 이슈화 시키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 같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더 중요하다.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 주장이 예컨대 뭐 복지 뭐 이런 걸 다 뭐 대체해가지고 뭐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미래통합당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요. 시민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가장 최대 액수가 한 월 3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겠죠. 기껏해 한 15만 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건 이미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도 필요하고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시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이 2022년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?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입니다. 예, 비관적인데 이유는요? 두 가지인데요. 결국 여기서 문제는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구 대다수를 위한 그 소득 기반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거든요. 이 소득 기반이 여태까지는 이제 임노동이었단 말이에요.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간다라는 건 그 임노동 체제가 깨진다는 거예요.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? 이를테면 노조가 있고요. 자본가, 이 기업가들이 있는데 두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이 임노동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그 두 이제 당사자거든요. 두 집단이 사회적인 힘이랄까? 예, 이런 걸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?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인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다 전통적인 임노동의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 축소판을 이번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분명히 다 기본소득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결국 이거 뭐가 됐어요? 재난지원금이 됐잖아요. 기본소득이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금이거든요. 기본소득에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완화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기본소득이야?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.
우리가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복지국가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,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, 정치 쟁점으로는, 의제로는 띄울 수 있지 않을까요? 예컨대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빵 사먹을 자유 얘기하면서 기본소득 얘기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했던 대선 주자로서는 다음 대선 때 뭐 나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뭐 실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벤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?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돈이겠죠. 재원 마련이겠죠.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?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습니까? 구체적인 고민들도 좀 있습니까? 정부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낭비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한 해에 또 안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. 중앙정부, 지방정부나 이런 거 다 합치면은요, 그것도 수십 조씩 돼요, 한 해에. 이런 거 다 끌어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. 낭비하는 걸 줄여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뭐 나이브한 생각일 수가 있겠다.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게 이제 커지니까 환경세를 걷겠다. 100조 이상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.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이 수준이 된다면은 과연 그렇게 거둔 걸 갖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까? 그 국민이? 새로운 세목 신설을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존에 있는 복지체계 있지 않습니까? 뭐 양육수당도 있고. 근데 그런 복지체계를 개편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. 그거는 어떻습니까? 사실은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. 복지라는 게요. 국가가 단순히 그냥 뭘 떠먹여주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. 방역 문제에서 보듯이 기본소득 형태로 이게 지금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검사받고 하는 것도 돈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미국에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가난한 사람들이 진단도 못 받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는데 만약에 지금 보건의료 체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전통적인 의미의 그 복지 이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복지 시스템을 손을 대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. 제도가 지금 잘 안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. 고용 부분,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. 기업한테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들을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국가는 돈을 나눠주고 개인들 각자가 각자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좋게 보면은 자유이기도 한데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다. 그럼 대체로군 교수님은 지금 이제 쭉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호의적으로 보진 않으시는 거네요, 그러니까?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죠. 예, 기본소득 역사의 후퇴고요. 예, 좀 세련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. 세련된 거. 역사의 후퇴라고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마치 이게 새로운 이 복지제도인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뭐 굳이 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도 뭐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기본소득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때 유행인 건가요, 그러면? 사실 기본소득은 계속 주기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. 60년대에도 유행을 했고, 예, 20세기 초에 그 혼란기에도 지금 유행을 했고, 사실 지금 유행하는 게 이상할 건 없는 거죠. 사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이렇게 보수 쪽에서도 이거를 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잖아요. 이 코로나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야, 이거 우리가 좀 가져가야겠다. 아마 이런 판단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는 생각이요 사실은 굉장히 낭비입니다. 그 자체로 보면은 이재용 삼성 뭐 부회장한테 30만 원 아니 80만 원 40만 원인가요? 주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그렇죠. 지적도 있죠.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1인은 40이고 예 그래 되는데 안 주는 게 낫거든요. 안 주는 게 나아요. 근데 이제 그걸 줘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.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딴 게 아니고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을 골라낼 수가 없었어요.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그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랬던 건데요. 그러면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냐? 그렇지가 않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.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받는지 이런 거를 골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정부의 어떤 관리라고 할까요? 이게 통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. 이제 그런 게 좀 더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과감한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번 코로나 경제적 방역 이 과정에서의 그 교훈은
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구멍이 많고 너무 미비해 있고 좀 더 이걸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지.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퉁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이 값진 교훈을 너무 이렇게 값싸게 써버리는 게 아닌가. 지금 뭐 복지체계의 뭐 허점, 뭐 전달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퉁쳐가지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인기영합 발언이나 메시지일 수 있고 이 복지체계가 빈 구석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메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. 그거는 좀 덧붙이고 싶어요.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우리나라가 했는데 사실 이거 우리나라만 한 거 아니거든요. 미국도 했잖아요. 일본도 했어요. 대만, 뭐 이제 홍콩 이런 데도 이제 했거든요.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들, 이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아니죠, 사실은. 전통적인 의미에.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 독일, 프랑스, 뭐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.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는 안 했거든요. 그러네요. 왜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저임금제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데 최저임금제가 없거든요. 필요가 없으니까요. 오늘은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